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었던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과정으로 이 절대왕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러한 여러 국왕들을 오늘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절대왕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차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전 시간에 세계사 이전 시간에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절대왕정이 형성되었는가, 이 사이의 그 징검다리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절대왕정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이러한 표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거야.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자,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어떠한 친구가 있어요? 봉건지주가 있었죠? 봉건지주. 봉건지주. 자, 봉건제 시대 같은 경우, 중세 같은 경우는 왕과 봉건지주의 관계가 사실 비등비등했어. 봉건지주는 그냥 지방에서의 조그만 왕이라고 보시면 돼. 왕은 항상 봉건지주를 견제하고 싶었지. 그런데 힘이 없어. 봉건지주들이 힘을 뭉치면은 왕도 몰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막대한 양의 은이 내려오게 되는 거야. 식민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라든가 막 뭐 토산물들, 이러한 것들이 막 유럽으로 들어오게 돼. 그러면서 우린 뭐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상업혁명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이런 말이 있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고 얘기해. 자, 무슨 말이에요?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노를 젓는 거지. 빨리 튀라고. 자, 그랬을 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뭘 실시하느냐? 중상주의를 실시를 해요.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는 거지. 그랬을 때 상업을 중시하니까 당연히 어떠한 계층들이 성장을 하겠어? 그렇죠. 대상인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지. 자, 근데 상인들 같은 경우는 신분이 뭐예요? 평민이야. 얘들아, 우리가 건물주의 아들이거나 대기업 뭐 이제 총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할 필요 있어? 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물론 후계자 되려면 열심히 해야겠지. 근데 그거 없어도 먹고 살잖아. 내가 태생이 귀족이면은 굳이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난 이번 생에는 귀족이란 말이야. 근데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인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러한 봉건지주들 혹은 이제 이러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귀족들에게 항상 대상인들은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간섭한단 말이야. 이 지주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귀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대상인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이 영주로 바꿉시다. 봉건 영주. 자, 영주들의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누구랑 연대를 하느냐? 바로 왕이랑 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왕에게 필요한 건 뭐고 대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고. 자, 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좀 어떻게 프레스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비군,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관료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상인들한테 자본을 얻는 거지. 자본을. 자, 대상인들은 자본을 줬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뭘 주는 거야? 아니, 왕한테 뭘 받는 거야? 이러한 대항해 시대 때, 신항로 개척 시대 때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받는 거지. 독점권, 무역 독점권, 이런 것들을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이야. 왕은 이 돈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상비군이라든가 관료제라든가 요걸 통해서 어떻게 봉건 기주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지방의 봉건 영주들,
원래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근데 시대가 변하잖아. 이때 같은 경우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절대왕정 같은 경우는 16세기에서 널리 18세기까지 봅니다. 근데 중세 유럽 같은 경우, 봉건시대 같은 경우, 중세시대 같은 경우 영주 아래 누가 있었어요? 원래 농노가 있었잖아. 농노. 얘네를 가지고 지방에서 떵떵거렸었는데 우리 흑사병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 보면서 농노들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면 누가 지금 이 4명 중에서 누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야? 누가 제일 지금 위태위태해? 봉건 영주들이지. 응? 얘네는 지금 이 둘이 붙어 먹었어. 농노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어. 뭐 자크레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봉건 영주 같은 경우는 점차 그 지위를 잃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상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당시에 수공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길드를 통해서 혹은 자본주의의 틀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을 중심으로 한 대상인과 중상주의 이 트리플 무언가 이제 트라이앵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상비군과 관료제.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당시 유럽인들은 시민 계급이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야, 상비군은 뭐야? 항상 준비된 군대야. 관료제는 뭐야? 관리 시스템이야. 귀족들이 할까? 잘 안 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군대 가잖아.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잖아. 누가? 일반 평민들이 준비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군인, 우리 다 가잖아. 그러한 모습들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전의 농노보다는 나름대로 시민계급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중상주의도 중요하고요. 자, 왕의 입장에서 이제 되게 거칠 게 없어. 힘을 가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내 아래 두고 싶어. 그래서 주장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권은, 잠시만요, 여기 좀 젖었네. 왕권 신수설. 자,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은 왕의 권한이 신에게서 부여받았다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 있죠. 내가 왕인 것은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신께서 나에게 이 특별한 권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까불지 마. 누가 최고 짱이야? 왕이 최고야. 이러한 내용들.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본인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 서유럽의 절대 왕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뭐예요? 시민 계급의 성장이라든가 중상주의, 왕권 신수설, 요렇게까지 같이 기억을, 3개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보고 서유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어떠한 왕들이 절대 왕정을 부과하였는가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국가? 에스파냐부터 살펴볼게요. 첫 봤다. 에스파냐. 자,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왕들을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해. 그리고 왕들의 업적을 하나 정도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누구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선은 펠리페 2세를 좀 기억을 하셔라. 에스파냐. 자,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느냐? 에스파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그려드릴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유럽 지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더라고. 자, 이렇게까지 영국. 자, 그럼 에스파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이렇게.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신항로 개척. 신항로를 이제 선구적으로 개척했잖아. 누구와 함께?
포르투갈. 근데 펠리페 2세 때 포르투갈도 집어삼킵니다. 합병. 엄청 잘 나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크리스트교 국가를 위협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어. 누구? 오스만 투르크였거든. 오스만 투르크가 내려가려고 했을 때 얘네가 이걸 막아버립니다. 이 해전이 있거든요. 이 해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 이게 이제 157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이 에스파냐랑 이 로마 교황청이랑 연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오스만, 이슬람 이 친구들을 막 몰아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크리스트교의 지킴이 명예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때 절대 왕정을 구가하면서 전성기를 갖게 되었다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쇠퇴가 있겠지. 어떻게? 자, 당시 여기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교를 믿고 있었어. 우리 종교 개혁할 때 구교, 신교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봐. 자, 그랬을 때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구교 국가예요. 구교. 카톨릭.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야. 신교를 많이 믿어. 특히 북쪽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에스파냐는 열렬한 구교, 특히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카톨릭 엄청 신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이 북쪽 지방, 특히 이러한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트러블이 있어요. 그걸 누가 노리고 있어? 이 트러블을 호시탐탐 이 영국 애들이 노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 애들이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버려요. 와우. 돈 많은 친구들이 빠져나갔다고. 특히 당시 에스파냐 같은 경우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but 네덜란드 독립. 그리고 또 누가 지금 빡치게 했어? 영국이잖아. 영국이랑 결국에는 에스파냐랑 아주 목숨을 건 혈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겨요? 영국에게 패배. 영국에게 패배. 무적 함대 이제 아르마다라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이제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치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조금씩 에스파냐는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쇠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에스파냐를 깨부순 다음에 영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 한번 살펴봅시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헨리 8세부터 좀 기억을 하시면 돼. 자, 무슨 말이냐? 헨리 8세 누구예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 얘기할 때 와이프 엄청 갈아치운 사람 있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라고. 이 친구가 뭘 반포를 했었냐? 예전에 이제 수장령을 반포를 하고요. 교회 대장은 누구? 영국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꺼져 이렇게 했었잖아. 카톨릭 꺼져. 그 딸이었던 누구? 엘리자베스. 뚠뚠뚠 해서 엘리자베스 많이 들어봤죠? 누군진 모르지만 1세 때에 헨리 8세의 딸입니다. 이때에 뭘 반포하게 되느냐? 통일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통일령. 야, 모든 종교 영국에 있는 모든 종교. 왜?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종교 가지고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지지고 볶고 찢지고 막 그랬잖아. 영국 같은 경우는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 왕이 이 교회의 대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사실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종교 가지고 막 카톨릭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쨌든 통일령 반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요 내용 나와야겠죠. 에스파냐 격파. 자, 요렇게 업적했을 때 에스파냐 격파, 이 내용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격파한 다음에 에스파냐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넓은 해안권을 누구랑 나눠 먹느냐? 이 네덜란드랑 나눠 먹습니다.
에스파냐가 이제 길을 뚫어놨어. 다 뚫어놨단 말이야. 근데 누가 영국이랑 이제 네덜란드가 에스파냐 겁나 때렸단 말이야. 그러고선 에스파냐가 갖고 있었던, 포르투갈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다양한 그런 이 해상 루트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회사를 만들게 되느냐? 바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셔라. 이거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나와요.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자, 영국 얘기했으면 당연히 또 어떤 국가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까지 같이 다뤄야 돼. 자, 프랑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게요. 프랑스는 어땠었느냐? 당시 이제 이 친구들도 왕을 좀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어떤 왕? 우선 첫 번째로 앙리 4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앙리 4세 같은 경우는 뭐? 자, 여기서 보면은 종교적으로 각 국가들은 되게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물론 에스파냐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랬을 때 앙리 4세는 프랑스가 이제 본인이 집권을 할 때 엄청나게 내전 상태였어. 구교, 신교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야, 그만 싸워라 얘기하면서 국가적으로 뭘 발표하게 되느냐?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 이게 뭐예요? 야, 구교든 신교든 싸우지 마. 야, 신교도들, 루터를 믿는, 뭐 이제 깔뱅을 믿는 이런 친구들, 니네 공직자 되더라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차별하지 않을게. 종교적인 통합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어서 프랑스는 절대 왕정을 구가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프랑스에서 절대 왕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렸을 때 이제 5살 때 왕위를 물려받거든. 그래서 되게 막 힘들었어요. 막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또 본인이 또 이제 이 봉건 영주들 귀족들 막 이렇게 프레스 하느라고 반란도 많이 일어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프랑스에서 완전히 이제 절대 왕정을 완전히 퍼뜨렸던 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거의 최고죠. 거의 루이 14세예요. 자, 키워드로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주요한 인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콜베르라고 하는 장관,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무슨 주의? 바로 저 중상주의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중상주의. 그리고 뭐 다양한 업적들이 있는데 넘어가서요. 중상주의를 진행을 하고 이 콜베르와 함께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나름대로 프랑스가 강력한 국가가 됐단 말이야. 원래 강력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의 프랑스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이제 이 봉건 영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 귀족으로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왕에게 샤바샤바 한단 말이야. 지방에서 본인이 잘난 척 해봤자 이제 소용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공간이 된 거지. 그러면서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탄생시키고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사실 루이 14세 같은 경우 말년에 별로 좋지 않은 게 되게 막 낭비벽이 심했어요. 막 향수도 엄청 사고 막 하이힐도 엄청 사고 맨날 막 술 파티 열고 막 장난 아니었어. 전쟁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제 좀 구교, 카톨릭 쪽으로 이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신교도들을 많이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칙령?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려요. 그러면서 당시에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신교도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은 돈 많거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프랑스가 더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펠리페 2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각각의 업적들과 국가가 또 약해지는 과정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유럽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동유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동유럽. 자,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고요. 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어땠었는가? 자, 이렇게 쓰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절대 왕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됐는가? 사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 대서양 쪽이기 때문에 중상주의가 가능했단 말이죠. 이런 신앙로 개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주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특히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이때 같은 경우 18세기거든요. 이 동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같은 경우는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몽사상, 뭔가 깨워주는 그런 사상, 계몽이란 단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군주가 이러한 사상이 심취하여서 이 국가를 운영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계층이 성장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비군이든 관료제든 어떻게 해서든 기존에 있었던 농노의 이 많은 평민들이 조금씩 그러면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군주에 의해서 많이 국가의 절대왕정 시스템이 운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농노 체제가 똑같이 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우선 여기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여기 이제 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왕은 결국에 대부분의 어떤 농노 친구들을,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었던 귀족 친구들을 같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지. 근데 어떠한 사상으로? 바로 계몽사상에 의해서. 특히 그래서 이제 이때 동유럽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몽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왕이 중심 맞아. 여기도 왕이 중심 맞아. 근데 뭐냐면은 이때에는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는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을 하는가?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없어. 똑같아. 농노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제가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동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우선은 프로이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 자,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또 이제 일부 조그만 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이센은. 그랬을 때 프리드리히 2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실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앞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는 키워드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히 2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검소했어요. 검소라기보다는 약간 좀 겸손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군주라는 것은 위에서 집권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1의 공복이라는 거지. 공무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대통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뭐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 어때?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국가, 왕이라는 것은 제1의 공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라. 물론 또 이제 여기에서 뭐 좀 심화적으로 나가면은 오스트리아라는 국가와, 아래 이제 쓸게요. 아래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노란색으로 쓰자. 오스트리아.
얘네랑 이제 맞짱을 뜬단 말이야. 근데 프리들이 이제 얘가 싸움을 좀 잘해요. 정말 잘해.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가지고 얘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알짜배기 땅이었던 어떤 땅을 획득을 하게 되느냐? 슐레지엔 지방을 공간이 없어. 자, 이렇게 땅을 획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강력한 군주였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겸손한 막 산업도 교육도 발달시키는 그러한 국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뭐가 있나요? 뭐 마리아 테레지아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키워드만.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누구? 요제프 2세를 보시면 되는데, 요제프 2세 여러 가지 귀족들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고요. 나름대로 계몽 정책을 실시를 해요. 산업 발달시키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막 교육 분야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개혁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넘어가세요. 여기는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한번 파악하자면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컸어요. 되게.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한 뭐 이제 요 정도 요렇게 있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러시아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 출제가 된다. 프리드리 1세에 이제 2세에 이 키워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러시아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쓰고 러시아는 이제 두 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누굴 기억하셔야 되냐? 표트르 대제라는 말을 씁니다. 자, 표트르 대제 황제라는 거야.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좀 나름대로 우와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본인이 이제 러시아는 어디 있어요? 저 끝에 있잖아. 지금 여기 저 끝에 추워. 추운 데 산단 말이야. 되게 뭐 여기서 뭐 새로운 거 여기까지 전파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뭐 상업혁명 몰라. 되게 여기 같은 경우는 농노제가 아직도 엄청 성행해요. 러시아는 또 나중에까지 사회 시스템이 발전이 되게 늦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막 개탄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 본인이 이쪽으로 서유럽으로 이 막 변장을 해가지고 산업 스파이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국왕이 젊은 시절에 이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산업 스파이 짓을 한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좀 말이 이상한 건가요?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서유럽의 이런 기술들을 시찰하려는 모습들을 되게 보이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업적 서유럽, 제가 없어져도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안 섭섭하시겠지만, 자, 서유럽 기술 시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개혁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염세, 내부 개혁. 자, 내부 개혁. 수염을 기르는데 거기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귀족들의 그러한 권위,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염에 담겨 있다고 하면은 수염을 잘라버리는 거지. 아니면 세금을 내던가. 이런 식으로 내부 개혁들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 상트 페테르부르크. 자, 지금 러시아의 수도 어디죠? 모스크바죠? 근데 제2의 수도, 약간 우리나라의 경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양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야. 부르크. 늪을 이제 막 다 다져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이제 새로운 포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컸다라는 거. 그러면서 러시아가 강력한, 유럽에서 사실 러시아는 되게 무시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표트르 대제 때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게 된다고. 그리고 또 어디? 청나라랑 영토를 가지고 국경선 딱 획책한다고. 네르친스크 조약.
우리 이거 이제 청나라 했을 때 러시아랑 국경 했을 때 이거 배웠었죠? 네르친스크.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되게 이제 글씨가 되게 형편없네요. 죄송합니다. 좀 노력할게요.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야 유럽에 있는 국가가 아시아 극동까지 가가지고 대제국이었던 청나라랑 같이 힘도 겨루고 땅 조약도 맺는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변방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심 주기에 들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해져서 나중에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혹은 뭐 히틀러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중앙 유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을 하였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카테리나 2세 이래가지고 막 손자의 와이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 이제 같이 뭐 폴란드 분할 점령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토르 대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동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제일의 공복 그리고 표토르 대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절대 왕정에 대해서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유럽의 절대 왕정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들. 그랬을 때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시민 계급의 성장이 있었는가? 계몽군주, 군주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국왕별로 제가 중요한 내용들 별표 쳐드렸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 2가지 제1의 공복, 표토르 대제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몽이라는 단어가 있었었죠. 그 계몽에 대해서, 계몽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마치고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